달빛 책갈피와 함께 재밌는 옛 이야기 들으며 좋은 꿈 꾸세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반찬. 옛날 아주 먼 옛날, 나라를 아주 평안하게 다스리는 임금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이 임금님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깊어서 가뭄이 들면 자신의 반찬 수를 줄이고 홍수가 나면 잠을 줄여가며 정사를 돌보니 온 나라의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며 살고 있었지요. 궁궐의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백성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으니 임금님의 덕망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임금님에게도 딱 한 가지 말 못할 고민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도무지 입맛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임금님이 드시는 수라상에는 전국 팔도에서 올라온 온갖 산의 진미가 가득했습니다. 기름진 고기 반찬은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싱싱한 생선은 금방이라도 펄떡거릴 듯 했으며 오색 찬란한 나물과 떡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 정도였지요. 하지만 임금님은 그 화려한 밥상을 보고도 깊은 한숨만 내쉴 뿐 젓가락을 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수라상을 지키던 김상궁이 안절부절 못하며 전하, 이것은 남해 바다 깊은 곳에서 해녀들이 목숨 걸고 따온 전복으로 끓인 죽이옵니다. 한술만 떠보시지요. 하고 권해보았지만 임금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치워라. 냄새만 맡아도 속이 느글거리고 입안이 까끌거려 도저히 먹을 수가 없구나. 임금님의 한마디에 수라간 나인들은 사색이 되어 밥상을 물려야 했고 주방을 책임지는 최대령 숙수는 매일 밤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아이고, 이러다가는 우리 모두 목이 달아나게 생겼구나. 도대체 전하의 입맛을 돋울 음식이 세상 천지에 없단 말인가. 최대령 숙수는 전국 방방곡곡에 방을 붙여 요리 잘한다는 명인들을 불러 모으기도 하고 산삼보다 귀하다는 약재를 넣어 음식을 만들어 보기도 했지만 임금님의 입맛은 돌아올 줄을 몰랐습니다. 임금님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만 갔습니다. 옛날에는 호랑이도 때려잡을 만큼 기골이 장대하고 풍채가 좋았던 임금님이 이제는 헐렁한 골룡포 자락이 바람에 날릴 정도로 비쩍 말라가니 이를 지켜보는 신하들의 걱정은 태산 같았지요. 나라의 의원인 박어이가 매일같이 들어와 임금님의 맥을 짚어보고 침을 놓아보았지만 임금님의 병은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인 듯 했습니다. 박어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인내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관 영감, 전하의 옥체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오장육부가 멀쩡한데 식사를 못하시니 이는 참으로 기이한 노릇입니다. 아마도 너무 좋은 음식만 드시어 입맛이 사치스러워지신 탓이 아닐까 조심스레 짐작해 봅니다. 인내관은 그 말을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하께서 요즘 통정사에 흥미를 잃으시고 매사 시큰둥이 하시니 큰일입니다. 뭔가 새로운 자극이 필요할 터인데 궁궐 안에서는 매일 똑같은 일상만 반복되니 입맛인들 돌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화창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점심때였습니다. 그날도 임금님은 수라상 앞에 앉아 깨작거리며 밥알을 세고 있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임금님이 평소 좋아하시던 떡갈비와 신선로가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지만 임금님에게는 그저 돌덩이처럼 보일 뿐이었지요. 임금님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잉, 맛없다. 맵고 짜고 달고 기름지기만 할 뿐 도무지 씹는 맛도 없고 향기도 없구나. 내 입에는 모래알을 씹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임금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뒷짐을 지고 후원으로 나갔습니다. 후원에는 복사꽃이 만발하고 꾀꼬리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만 임금님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처럼 춥고 쓸쓸했습니다.
정자에 앉아 멍하니 연못을 바라보던 임금님은 문득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왁자지껄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궁궐밖 장터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엿 장수의 가위질 소리,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였습니다. 그 활기찬 소리를 듣자 임금님의 가슴 속에서 작은 호기심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궁궐 밖 세상은 저토록 시끄럽고 생기가 넘치는데 나는 이 구중궁궐에 갇혀 입맛 타령이나 하고 있구나. 과연 저 바깥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기에 저토록 힘차게 웃고 떠드는 것일까? 임금님은 불현듯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 좁은 궁궐을 벗어나 보자. 내가 직접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어보면 잃어버린 입맛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한번 마음을 먹자 임금님의 눈빛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은 즉시 최측근인 인해관만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인해관, 내 오늘 밤 몰래 궁을 나갈 것이니 채비를 하거라. 거창한 행차는 필요 없다. 남들의 눈에 띄지 않게 평범한 선비의 복장 2벌만 준비해 오너라. 인해관은 깜짝 놀라 펄쩍 뛰었습니다. 전하,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지존하신 옥체로 호위무사 하나 없이 잠행을 나가시다니요. 만약 험한 꼴이라도 당하시면 이 나라의 사직은 어찌하옵니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인해관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만류했지만 임금님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듣기 싫다. 내가 이 궁궐에 갇혀 굶어 죽는 꼴을 보고 싶으냐. 내 병은 내가 고칠 것이니 너는 잔말 말고 내 명을 따르라. 임금님의 서슬퍼런 호통에 인해관은 울며 겨자 먹기로 평복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그날 밤 궁궐의 쪽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2사람이 조심스레 빠져나왔습니다.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임금님은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마저 정겹게 느껴졌지요. 인해관, 보아라. 하늘의 별이 이토록 총총한데 나는 그동안 천장만 보고 살았구나. 임금님은 아이처럼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해관은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전하, 아니 선비님.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누가 들으면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2사람은 인적이 드문 산길을 따라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은 목적지도 없이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가자고 했습니다. 평생 가마만 타고 다니던 임금님의 다리는 금세 아파왔고 비단시는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임금님은 걷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길을 걷다 보니 어느새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그것은 배고픔이라기보다는 속이 비어 울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선비님, 이제 날도 밝았으니 저기 보이는 주막에 들어가 욕이라도 좀 하시지요. 인해관이 간곡히 청했습니다. 임금님도 다리가 아프고 목이 말라 못 이기는 척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막에는 아침부터 국밥을 먹는 장사꾼들과 농사일을 하러 가는 농부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임금님은 구석자리에 앉아 주모가 내온 국밥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뚝배기 가득 담긴 시래기 국밥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났지만 임금님의 코에는 그저 비릿한 냄새로만 느껴졌습니다. 에잉, 국물에 기름기가 하나도 없고 밥알은 거칠어 보이는구나. 이걸 어떻게 먹는단 말이냐. 임금님은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번 휘젓고는 입에 대지도 않고 내려놓았습니다. 인해관은 옆에서 국밥 한 그릇을 깨 눈 감추듯 먹어치우고는 임금님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선비님, 시장이 반찬이라는데 한술만 떠보십시오. 꿀맛입니다요.
하지만 임금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니다. 내 입에는 영 맞지 않는다. 그냥 물이나 한 사발 다오. 임금님은 결국 물 한 그릇으로 배를 채우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걷다 보니 어느덧 인간은 보이지 않고 울창한 숲이 우거진 깊은 산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새소리와 물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산길을 걸으며 임금님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고생을 사서 하는지 모르겠구나. 임금님은 땀을 뻘뻘 흘리며 바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인해관도 지쳐서 헉헉거리며 옆에 주저앉았지요.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쿵, 쿵 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인해관, 저게 무슨 소리냐? 혹시 산짐승이 나타난 것은 아니겠지. 인해관은 사색이 되어 임금님 앞을 막아섰습니다. 선비님 제 뒤로 숨으십시오. 제가 목숨을 바쳐 지키겠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나무숲 사이로 누군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짐승이 아니라 지게를 한 짐 짊어진 건장한 사내였습니다. 그는 도끼를 허리춤에 차고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장터에 파는 나무꾼이었습니다. 임금님은 사람이 나타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시오, 거기 가는 젊은이. 길 좀 물읍시다. 임금님이 점잖게 부르자 나무꾼은 걸음을 멈추고 땀을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구릿빛 피부에 선한 눈매를 가진 나무꾼은 임금님과 인해관의 행색을 훑어보더니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예, 지나가던 선비님들 같으신데 이 깊은 산중에는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여기서 길을 잃으면 호랑이 밥이 되기 십상입니다. 나무꾼의 말에 인해관은 흠칫 놀라며 물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유람을 나왔다가 길을 잃었네. 혹시 근처에 쉴만한 민가가 있는가? 나무꾼은 난처한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이 근방 십리 안에는 민가가 없습니다. 해가 지려면 아직 멀었으니 제 집으로 가시지요. 누추하지만 다리 펴고 쉬실 수는 있을 겁니다. 임금님은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어 나무꾼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고맙네. 신세 좀 짐세. 그렇게 임금님 일행은 나무꾼을 따라 산비탈에 있는 작은 오두막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두막은 비바람만 겨우 피할 정도로 허름했지만 마당은 깨끗하게 쓸려 있었고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지게를 내려놓고 임금님을 마루로 안내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먼 길 오시느라 시장하실 텐데 욕이라도 할 것을 내오겠습니다. 나무꾼이 부엌으로 들어가자 임금님은 마루에 털썩 주저앉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흙으로 지은 벽은 금이 가 있었고 방문은 창호지가 뚫려 바람이 숭숭 들어올 것 같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산단 말이냐. 백성들의 삶이 이토록 곤궁한 줄은 미처 몰랐구나. 임금님은 혀를 차며 자신의 무심함을 자책했습니다. 잠시 후 나무꾼이 작은 소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소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삶은 감자 몇 알과 시원한 동치미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차린 건 없지만 드십시오. 농사지은 햇감자라 맛은 좋을 겁니다. 나무꾼이 권하자 인해관은 군침을 삼켰지만 임금님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껍질도 벗기지 않은 투박한 감자가 과연 목구멍으로 넘어갈지 의문이었지요. 하지만 나무꾼의 성의를 무시할 수 없어 임금님은 감자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지자 왠지 모를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임금님이 감자 껍질을 벗겨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구수한 맛과 포슬포슬한 식감이 임금님의 미각을 자극했습니다. 어허, 이것 참 묘하구나. 아무런 양념도 하지 않았는데 어찌 이리 구수하단 말이냐. 임금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감자 하나를 순식간에 먹어치웠습니다. 그리고는 동치미 국물을 한 모금 들이켰는데 톡 쏘는 시원함이 가슴속까지 뻥 뚫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맛있다, 참으로 맛있다.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감자는 처음 먹어보는구나. 임금님의 칭찬에 나무꾼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나무꾼은 인해관과 임금님에게 더 큰 제안을 하나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임금님의 인생을 바꿀 기상천외한 경험의 서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감자 몇 알과 동치미, 국물로 허기를 채운 임금님은 난생 처음 맛보는 소박한 음식의 맛에 감탄하며 나무꾼의 오두막에서 하룻밤을 묵어가기로 했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산속에는 짙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은 부엌에서 저녁을 짓느라 분주했고 인해관은 임금님의 잠자리를 봐드리기 위해 좁은 방 안을 쓸고 닦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임금님은 마루에 걸터 앉아 밤하늘에 총총히 박힌 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궁궐의 침전에서 비단 이불을 덮고 누워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차갑지만 상쾌한 밤 공기가 콧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인해관, 산속의 밤은 참으로 고요하구나. 풀벌레 소리가 마치 악공들이 연주하는 음악 소리 같지 않느냐. 임금님은 감상에 젖어 인해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인해관은 땀을 뻘뻘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예, 선비님. 헌데 이부자리가 너무 거칠어 옥체에 배기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궁궐의 비단 금침과는 비교할 수도 없으니 원. 인해관은 솜이 다 죽어 납작해진 요와 냄새나는 베개를 보며 울상을 지었지만 임금님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허허, 괜찮다. 오늘은 몸이 고단하여 돌바닥에 누워도 잠이 잘 올 것 같구나. 그때 부엌에서 나무꾼이 저녁상이 다 되었다며 소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녁 메뉴는 보리밥에 된장찌개, 그리고 산에서 갓 뜯어온 나물 반찬이 전부였습니다. 낮에 감자를 맛있게 먹기는 했으나 여전히 임금님의 입맛은 까다롭기 그지없었지요. 거무튀튀한 보리밥과 투박한 질그릇에 담긴 된장찌개를 보니 다시 입맛이 뚝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임금님은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며 깨작거렸습니다. 이복의 주인장, 밥알이 까칠하여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가 않는구려. 고기 반찬은 없는가. 임금님의 투정에 나무꾼은 멋쩍게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선비님. 산속이라 고기는 귀하고 대신 제가 담근 된장은 맛이 일품입니다. 한번 드셔보시지요. 임금님은 마지못해 된장찌개를 한술 떠먹어 보았습니다. 짭조름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나쁘지는 않았으나 궁궐에서 먹던 산의 진미에 비할 바는 아니었지요. 결국 임금님은 밥을 반도 비우지 못하고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인해관이 남은 밥을 싹싹 긁어먹는 것을 보며 임금님은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저런 촌스러운 음식이 뭐가 그리 맛있다고 허겁지겁 먹는단 말인가. 식사를 마치고 나무꾼이 숭늉을 내오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선비님 보아하니 도성에서 귀하게 자라신 분 같은데 어찌하여 이 깊은 산골까지 오시게 되었습니까? 혹시 무슨 사연이라도 있으신지요? 나무꾼의 물음에 임금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신분은 숨긴 채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실은 내가 도성에서 큰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요즘 도통 입맛이 없어서 말이네. 아무리 귀한 음식을 가져다 줘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고 기운이 없어 만사가 귀찮아 요양차 길을 떠난 것일세. 임금님의 하소연을 듣던 나무꾼은
고개를 끄덕이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선비님의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제가 선비님의 입맛을 단번에 되찾아줄 특효약을 알고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나무꾼의 말에 임금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오호, 그게 정말인가? 내 그동안 전국에 용하다는 의원은 다 만나보았지만 고치지 못했네. 자네가 정말 내 입맛을 돌려준다면 내 후하게 살해하겠네. 그 약이 도대체 무엇인가? 산삼인가, 녹용인가? 임금님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나무꾼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산삼보다 더 귀하고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약입니다. 이름하여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반찬이지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반찬? 임금님과 인해관은 동시에 되물었습니다. 도대체 그 반찬이 무엇이기에 돈으로도 살 수 없단 말인가? 임금님의 호기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여보게, 뜸 들이지 말고 어서 말해보게. 그 반찬이 어디에 있는가? 나무꾼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반찬은 저기 산 너머 깊은 골짜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저와 함께 가셔서 직접 구해오셔야 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곳까지 가는 길은 험하고 멀어서 반드시 땀을 흘리며 걸어가야 하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만 그 반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임금님은 잠시 망설였지만 입맛만 찾을 수 있다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냐는 심정이었습니다. 좋네. 내 자네 말대로 하겠네. 내일 날이 밝자마자 출발하지. 임금님은 비장한 각오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딱딱한 바닥 때문에 허리가 아팠지만 내일이면 잃어버린 입맛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뒤척이다가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나무꾼은 임금님을 깨웠습니다. 선비님 일어나십시오.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출발해야 합니다. 임금님은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결렸지만 나무꾼이 건네주는 지게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나보고 이 지게를 지란 말인가? 임금님은 당황하여 물었습니다. 나무꾼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 그 반찬을 구하러 가려면 빈손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산신령님께 바칠 재물을 구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도끼와 톱이 필요합니다. 제가 도끼를 챙길 테니 선비님은 이 톱과 밧줄을 챙겨서 지게에 지고 가셔야 합니다. 옆에 있던 인해관이 기겁을 하며 나섰습니다. 이보시오 주인장. 감히 누구더러 지게를 지라 마라 하는 것이오. 내가 질 테니 이리 내시오. 인해관이 지게를 뺏으려 하자 나무꾼이 막아섰습니다. 아니 됩니다. 그 반찬은 직접 땀 흘린 사람에게만 보이는 법입니다. 하인이 대신 져주면 효험이 없습니다. 나무꾼의 완강한 태도에 임금님은 결국 한숨을 내쉬며 지게를 짊어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지어보는 지게는 어깨를 짓누르는 듯 무거웠고 등판이 배겨서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내가 밥 한 끼 맛있게 먹겠다고 이 고생을 하는구나. 임금님은 투덜거리면서도 나무꾼의 뒤를 따라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은 어제보다 훨씬 험했습니다. 가파른 바위 언덕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며 나아가는 길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임금님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히고 숨은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여보게, 좀 쉬었다 가세. 내 숨이 넘어갈 것 같네. 임금님이 바위에 주저앉으려 하자 나무꾼이 재촉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여기서 쉬면 땀이 식어 더 힘들어집니다. 힘을 내십시오.
나무꾼은 쉴 틈을 주지 않고 임금님을 이끌었습니다. 임금님은 속으로 나무꾼을 원망했지만 오기가 생겨 이를 악물고 따라갔습니다. 내 반드시 그 반찬을 먹고 말리라. 한참을 걷다 보니 울창한 소나무 숲이 나타났습니다. 나무꾼은 그제야 걸음을 멈추고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자, 다 왔습니다. 여기서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임금님은 털썩 주저앉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에 그 반찬이 있단 말인가. 내 눈에는 소나무밖에 안 보이는데. 나무꾼은 도끼를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반찬을 얻으려면 먼저 땔감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기 쓰러진 나무들이 보이시지요? 저것들을 잘라서 장작을 만들어야 합니다. 임금님은 기가 막혔습니다. 뭐라고? 나보고 장작을 패란 말인가? 나무꾼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노동 없이는 그 반찬을 맛볼 수 없습니다. 제가 나무를 자를 테니 선비님은 톱으로 이 통나무를 자르십시오. 나무꾼은 톱을 임금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임금님은 톱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평생 붓만 잡아본 손으로 톱질을 하라니 기가 찰 노릇이었지요. 하지만 나무꾼은 이미 능숙하게 도끼질을 시작했고 인해관도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장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통나무에 톱을 대고 쓱싹쓱싹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톱이 나무에 박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에잉, 이거 참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임금님은 땀을 뻘뻘 흘리며 톱과 씨름했습니다. 요령이 없어 팔만 아프고 나무는 잘리지 않았지요. 보다 못한 나무꾼이 다가와 시범을 보였습니다. 힘으로만 하려 하지 말고 박자를 타야 합니다. 당길 때 힘을 주고 밀 때는 힘을 빼십시오. 나무꾼의 가르침대로 따라하니 신기하게도 톱이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톱밥이 날리고 나무 타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하나를 자르고 나니 성취감이 느껴졌습니다. 임금님은 겉옷을 벗어던지고 본격적으로 톱질에 매진했습니다. 이 영차. 어느새 임금님의 입에서는 노동요가 흘러나왔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져 속옷까지 흠뻑 젖었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은 상쾌했습니다. 잡념이 사라지고 오직 눈앞에 나무를 자르는 일에만 집중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한나절을 꼬박 일하고 나니 어느덧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임금님의 배에서는 천둥이 치듯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배가 고파서 더는 못하겠네. 도대체 그 맛있는 반찬은 언제 주는 것인가? 임금님은 바닥에 대자로 뻗으며 소리쳤습니다. 나무꾼은 쌓여있는 장작더미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반찬을 맛보실 시간입니다. 나무꾼은 주섬주섬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은 벌떡 일어나 침을 꼴깍 삼키며 보따리를 주시했습니다. 과연 그 속에서 어떤 산의 진미가 나올까? 전설의 불로초라도 나오는 것일까? 임금님의 눈이 기대감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나무꾼이 꺼낸 것은 고작 주먹만 한 주먹밥 3덩이와 시퍼런 고추 몇 개, 그리고 된장 종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임금님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보게, 이게 무슨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반찬이란 말인가? 나를 놀리는 것인가? 나무꾼은 빙그레 웃으며 주먹밥 하나를 임금님에게 건넸습니다. 일단 한번 드셔보십시오. 드셔보시고 맛이 없으면 제 목을 치셔도 좋습니다. 임금님은 화가 났지만 배가 너무 고파서 어쩔 수 없이 주먹밥을 받아들었습니다. 찬 보리밥을 뭉쳐놓은 투박한 주먹밥이었지만 시장기가 도니 그 냄새마저 구수하게 느껴졌습니다. 임금님은 주먹밥을 크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오물오물 씹는 순간 임금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라, 이 맛은 도대체 무엇이냐? 입안 가득 퍼지는 보리밥의 달큰함과 쫄깃함이 혀를 감동시켰습니다. 반찬이라고는 된장에 찍은 고추 하나뿐이었지만 그 매콤하고 알싸한 맛이 밥맛을 더욱 돋우어 주었습니다. 임금님은 허겁지겁 주먹밥을 먹어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따질 겨를이 없었지요. 맛있다, 정말 맛있다.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이다. 임금님은 순식간에 주먹밥 2덩이를 깨 눈 감추듯 먹어치우고는 나무꾼의 목까지 넘볼 기세였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인해관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궁궐에서는 수라상도 마다하던 임금님이 산속에서 찬밥을 저토록 맛있게 드시다니 꿈을 꾸는 것만 같았지요. 배를 채운 임금님은 그제야 나무꾼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여보게, 도대체 이 밥에 무슨 조화를 부린 것인가? 꿀을 발랐는가 아니면 비법 양념이라도 쳤는가? 어찌 이리 꿀맛이란 말인가? 나무꾼은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비님, 밥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저 선비님이 흘린 땀방울과 텅 빈 뱃속이 만들어낸 맛이지요.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반찬인 시장함입니다. 임금님은 그제야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하, 시장함이 반찬이라. 내 그동안 배가 부른 줄도 모르고 입맛 타령만 했구나. 노동의 대가로 얻은 밥맛이 이토록 달콤한 줄 미처 몰랐네. 임금님은 큰 깨달음을 얻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배를 채우고 나른해진 임금님에게 나무꾼은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선비님, 배도 부르니 이제 소화도 시킬 겸 저와 함께 가보실 곳이 있습니다. 진짜 사람 사는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은 이제 나무꾼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좋네. 자네가 가자면 지옥이라도 따라가겠네. 앞장서게. 임금님과 나무꾼, 그리고 인해관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산 아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임금님은 궐 안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백성들의 적나라한 삶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임금님의 자맹은 점점 더 깊은 수렁, 아니 흥미진진한 모험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꿀맛 같은 주먹밥으로 배를 채우고 기운을 차린 임금님은 나무꾼을 따라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부르니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고 눈앞에 펼쳐진 산천 초목이 비로소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지요. 임금님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나무꾼에게 물었습니다. 이보게, 자네가 보여주고 싶다는 사람 사는 맛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아까 먹은 주먹밥보다 더 맛있는 것이라도 있는가? 임금님의 들뜬 목소리에 나무꾼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입에는 쓸 수도 있고 달 수도 있습니다. 허나 선비님이 도성에서만 사셨다면 평생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아주 특별한 맛일 것입니다. 나무꾼의 알쏭달쏭한 대답에 임금님의 호기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해는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온 세상을 감싸 안으며 장관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인해관은 혹여나 임금님이 발을 헛디딜까봐 노심초사하며 뒤를 따랐지만 임금님은 이미 시골 선비가 다 된 듯 지팡이를 짚고 성큼성큼 걸어갔지요. 드디어 산기슭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임금님의 표정은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보았을 때는 그저 평화로워 보이던 마을이었는데 가까이서 보니 실상은 참담하기 그지없었기 때문입니다. 초가집 지붕은 썩어서 내려앉은 곳이 태반이었고 담벼락은 무너져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은 헐벗은 채 흙장난을 하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버짐이 피어 있고 콧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본 임금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성 밖의 사정이 이토록 열악하단 말인가. 내 궁궐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로구나. 임금님이 탄식하자 나무꾼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이곳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흉년이 든 해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지요. 지금은 보릿고개라 쌀독이 바닥난 집이 많습니다. 보릿고개라는 말에 임금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궁궐 창고에는 쌀이 썩어날 정도로 쌓여 있는데 백성들은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다니 임금님은 자신의 무지함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꾼은 임금님을 데리고 마을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늙은 느티나무가 서 있었고 그 아래 평상에는 마을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의 고된 노동을 마치고 쉬고 있는 농부들의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손마디는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습니다. 나무꾼이 다가가자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이구, 박서방 왔는가? 오늘 나무 장사는 잘 되었나? 자네 뒤에 오시는 분들은 누구신가? 귀한 손님들 같구먼. 사람들의 시선이 임금님과 인해관에게 쏠리자 임금님은 짐짓 헛기침을 하며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나가던 과객들인데 날이 저물어 하룻밤 신세를 지러 왔소. 그러자 마을 촌장인 듯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잘 오셨소. 누추한 곳이지만 쉬었다 가시구려. 마침 저녁을 먹으려던 참이니 같이 드십시다. 임금님은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산에서 먹은 주먹밥처럼 맛있는 음식이 나올까 기대도 되었지만 마을의 형편을 보니 밥이나 제대로 나올지 의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촌장 노인의 집 마당에 멍석이 깔리고 마을 안악들이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상 위에 올라온 음식들을 본 임금님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얀 쌀밥은 고사하고 거무튀튀한 보리밥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커다란 양푼에 담겨 나온 것은 풀을 뜯어 끓인 듯한 시퍼런 죽이었습니다. 쑥과 냉이 그리고 이름 모를 풀뿌리들이 엉겨 붙어 있는 죽에서는 풋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반찬이라고는 시커먼 된장과 삭힌 고추 몇 개가 전부였지요. 자, 많이들 드시게. 올해는 가뭄이 들어 먹을 것이 이것밖에 없구먼. 촌장 노인이 숟가락을 들자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죽 그릇에 달려들어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은 차마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걸 사람이 먹는단 말인가. 소나 돼지가 먹는 여물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것을. 임금님의 표정이 일그러지자 옆에 앉아있던 나무꾼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선비님, 이것은 쑥 버무리 죽입니다. 봄철 보릿고개에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산과 들에서 나는 풀을 캐서 끓인 것이지요. 맛은 없지만 생명을 이어주는 귀한 음식입니다. 어서 드셔보십시오. 나무꾼의 재촉에 임금님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죽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입안에 넣자마자 쓴맛과 떫은 맛이 확 느껴지며 목구멍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아까 먹은 주먹밥의 구수한 맛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억지로 삼키려 해도 넘어가지 않아 헛구역질이 나올 지경이었지요. 임금님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인해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인해관 역시 죽을 앞에 두고 울상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복의 주인장, 나는 도저히 못 먹겠네. 다른 것은 없는가? 임금님이 불평하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어린아이 하나가 임금님의 죽 그릇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배가 고파 칭얼거리는 아이의 눈빛은 간절함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황급히 아이를 말렸지만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저 아저씨 안 먹으면 나 줘. 아이의 울음소리에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촌장 노인은 혀를 찼습니다. 쯧쯧, 손님 앞에서 무슨 추태냐. 어서 데리고 나가거라. 그 순간 임금님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금님의 자존심과 아집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임금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신의 죽 그릇을 아이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내가 배가 불러서 그러니 이 아이에게 주거라. 임금님의 말에 아이는 넙죽절을 하고는 죽 그릇을 받아들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임금님은 코끝이 찡해옴을 느꼈습니다. 나는 입맛이 없다고 산의 진미를 마다했는데 이 아이는 풀죽 한 그릇에 저토록 행복해하는구나. 내가 그동안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살았단 말인가. 임금님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한 나라의 어버이로서 자식들을 굶겼다는 뼈저린 후회와 자책감이었습니다. 인해관도 손수건을 꺼내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밤이 깊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았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의 주제는 대부분 사는 걱정, 자식 걱정, 그리고 세금 걱정이었습니다. 올해는 관아에 바칠 세금이 너무 많아서 큰일이네. 흉년인데도 꼬박꼬박 걷어가니 살 수가 있어야지. 내 말이 걸세. 우리 집 소를 팔아야 할 판이야. 농부들의 한탄 섞인 푸념을 들으며 임금님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궁궐에서는 보고서로만 접했던 백성들의 고통이 생생한 육성으로 들려오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나무꾼이 임금님에게 물었습니다. 선비님, 오늘 드신 저녁은 어떠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특별한 맛이 느껴지셨습니까?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침통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주 잘 보았네. 그것은 쓴맛이었네. 혀끝이 아니라 가슴을 후벼 파는 쓴맛이었어. 내 평생 잊지 못할 가장 쓰디쓴 반찬이었네. 임금님의 대답에 나무꾼은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나무꾼의 수업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무꾼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밤이 깊었으니 이제 잠자리에 드시지요. 내일 아침에는 또 다른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쓴맛이 아니라 눈물 나도록 매운맛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임금님은 나무꾼의 말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도대체 내일은 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지만 임금님은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백성들의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온몸으로 느껴보기로 한 것입니다. 임금님과 인해관은 촌장 노인이 내어준 사랑방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방바닥은 차갑고 이불은 눅눅했지만 임금님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마치 백성들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인해관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잠들었지만 임금님은 밤새 뒤척이며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반드시 이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리라. 임금님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닭 울음소리와 함께 임금님은 눈을 떴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안개가 자욱하게 낀 마을 풍경이 몽환적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벌써 일어나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지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선비님? 오늘은 저와 함께 장터로 나가보시지요. 그곳에 가면 진짜 사람 사는 냄새를 맡을 수 있을 겁니다. 나무꾼의 제안에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는 산속 마을의 빈곤함을 보았다면 오늘은 장터의 치열함을 볼 차례였습니다. 임금님은 갓끈을 고쳐 매고 신발끈을 조여맸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비장한 각오가 서린 임금님의 발걸음은 장터를 향해 힘차게 내디뎌졌습니다. 어제 보았던 가난한 마을의 풍경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 발걸음은 다소 무거웠으나 장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박자짓거란 소음이 임금님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닷새마다 열리는 오일장이 선날이라 그런지 장터는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고 여기저기서 물건을 사고 파는 흥정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지요. 갓쓴 양반부터 짐을 진 등짐 장수, 코 묻은 아이들까지 온갖 사람들이 뒤엉켜 돌아가는 장터의 모습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임금님은 인해관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인파 속을 헤치며 두리번거렸습니다. 이보게, 여기는 궁궐 안과는 딴 세상일세. 사람들의 눈빛이 이토록 형형하고 목소리가 우렁차니 저절로 기운이 솟는 것 같네. 임금님은 펄떡이는 물고기를 파는 어물전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집 앞을 지나며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활기찬 풍경 이면에는 치열한 생존 경쟁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상인과 조금이라도 깎으려는 손님의 신랑이,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는 노점상들의 다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한참을 구경하다 보니 어느덧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배꼽 시계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님, 이제 점심을 드실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약속드린 대로 오늘은 아주 화끈하고 매운맛을 보여드리지요. 나무꾼은 임금님을 데리고 장터 구석진 곳에 있는 허름한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장터 상인들과 일꾼들이 급하게 끼니를 때우는 곳이라 땀 냄새와 음식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임금님은 주저하며 자리에 앉았고 나무꾼은 주모에게 큰 소리로 주문했습니다. 여기 국밥 3그릇 주시오. 고춧가루 팍팍 풀어서 아주 얼큰하게 말아주시오. 잠시 후 뚝배기에서 펄펄 끓는 빨간 국밥이 나왔습니다. 보기만 해도 입안이 얼얼할 정도로 시뻘건 국물 위에는 다진 고추가 수북하게 올려져 있었지요. 이게 무엇인가? 보기만 해도 땀이 나는구나. 임금님이 기겁을 하자 나무꾼은 빙그레 웃으며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이것은 장터 사람들이 즐겨 먹는 얼큰한 국밥입니다.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고 지친 속을 달래주는 데는 이만한 것이 없지요. 어서 드셔보십시오. 임금님은 나무꾼의 권유에 못 이겨 국물 한 숟가락을 조심스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헙 하고 숨이 막힐 듯한 매운 기운이 목구멍을 강타했습니다. 혀가 타들어가는 듯하고 이마에서는 순식간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으악, 이것은 음식이 아니라 불이로구나. 내 입에서 불이 나는 것 같다. 임금님은 연신 손부채질을 하며 물을 찾았습니다. 인해관도 옆에서 얼굴이 벌개져서 캑캑거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나무꾼은 아랑곳하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며 국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시원하다. 선비님, 이 매운맛이 바로 우리네 인생 맛입니다. 고되고 힘들어도 이 뜨거운 국물 한 사발 들이키고 땀을 쫙 빼면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거든요. 나무꾼의 말을 듣고 임금님은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러웠지만 참고 계속 먹다 보니 묘하게도 속이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얼큰한 국물이 뱃속을 뜨끈하게 데워주자 온몸에 활력이 도는 것 같았지요.
임금님은 땀을 비오듯 쏟으며 국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허허, 참으로 기이하구나. 입은 매운데 속은 시원하니 이것이 바로 이열치열이라는 것인가. 식사를 마치고 나오니 임금님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임금님이 깜짝 놀라 바라보니 관아의 포졸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노점상들을 단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켜라 비켜.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장사를 하느냐. 세금도 안 내는 것들이. 포졸들은 닥치는 대로 좌판을 뒤엎고 물건을 발로 짓밟았습니다. 그 중에는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팔던 채소 바구니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나뒹구는 채소를 주워 담으며 포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나리,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거 팔아서 며느리 약값 해야 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포졸은 눈 하나 깜짝 않고 할머니를 매몰차게 밀쳐버렸습니다. 에잇, 늙은이가 재수없게. 썩 꺼지거라. 할머니는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서럽게 통곡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분통을 터뜨렸지만 관아의 서슬 퍼런 위세에 눌려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고 있었지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임금님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방금 먹은 국밥의 매운맛보다 더 뜨거운 분노가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런 천인공노할 놈들을 보았나. 백성의 고열을 짜내는 것도 모자라 힘없는 노인을 저리 핍박하다니. 임금님은 이성을 잃고 앞으로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놈들을 멈추게 하라. 임금님이 소리치려던 찰나 나무꾼이 재빨리 임금님의 입을 틀어막고 골목 뒤로 끌고 갔습니다. 선비님, 참으십시오. 지금 나서시면 큰일 납니다. 임금님은 나무꾼의 손을 뿌리치며 씩씩거렸습니다. 이걸 보고만 있으란 말이냐? 내 저놈들을 당장 요절을 낼 것이다. 하지만 나무꾼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선비님은 힘없는 과객일 뿐입니다. 나서봤자 몽둥이 찜질만 당하고 쫓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 포졸들은 시키는 대로 할 뿐, 진짜 나쁜 놈들은 뒤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나무꾼의 말에 임금님은 멈칫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이상 저들을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을 밝힌다 한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지요. 임금님은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짓밟힌 채소들을 주워 담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물은 흙바닥을 적시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나라 전체가 흘리는 피눈물처럼 보였습니다. 임금님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탄식했습니다. 아프다. 너무나 아프고 맵구나. 아까 먹은 국밥은 혀를 맵게 했지만 저 백성들의 눈물은 내 심장을 맵게 하는구나. 임금님은 그제야 나무꾼이 보여주려 했던 눈물 나도록 매운맛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고추의 매운맛이 아니라 가혹한 현실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고통과 서름이었습니다. 임금님은 인해관에게 조용히 명했습니다. 인해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꺼내거라. 인해관이 주머니를 탈탈 털어 엽전 꾸러미를 내밀자 임금님은 그것을 나무꾼에게 건넸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가서 저 할머니의 채소를 다 사주게. 그리고 남는 돈은 약값에 보태라고 전해주게. 내 이름은 절대 밝히지 말고. 나무꾼은 임금님의 깊은 뜻을 알아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무꾼이 할머니에게 돈을 건네자 할머니는 연신절을 하며 고마워했습니다. 그 모습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던 임금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장터를 빠져나오는 임금님의 발걸음은 들어갈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처음의 호기심과 설렘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무거운 책임감과 비장한 각오가 들어차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궁궐 담장 안에서 태평성대인 줄로만 착각하고 살았구나. 내 백성들이 이토록 맵고 쓰디쓴 삶을 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입맛 타령이나 하고 있었으니 내가 죄인이다. 내가 큰 죄인이다. 임금님은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에서 묵묵히 따르던 나무꾼이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선비님,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제라도 아셨으니 다행입니다. 병을 알면 고칠 수 있듯이 백성의 아픔을 아셨으니 이제 좋은 처방을 내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임금님은 나무꾼의 어깨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 자네 말이 맞네. 내 오늘 이 매운맛을 평생 잊지 않겠네. 그리고 반드시 기필코 이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아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임금님 일행은 다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나무꾼은 마을 어귀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임금님은 나무꾼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게, 자네 덕분에 내 병이 씻은 듯이 나았네. 잃어버린 입맛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정신까지 되찾았어. 자네는 내 생명의 은인일세. 나무꾼은 겸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별 말씀을요. 부디 가시는 길 조심하시고 하시는 장사도 번창하십시오. 나무꾼은 끝까지 임금님의 정체를 모른 채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임금님은 나무꾼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줄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고맙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다시 봄세. 그때는 내가 자네에게 아주 맛있는 밥을 대접하겠네. 임금님은 아쉬운 작별을 고하고 인해관과 함께 산길을 재촉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산길을 걷는 임금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궁궐로 돌아가면 해야 할 일이 태산 같았습니다. 부패한 관리들을 척결하고 세금을 감면하고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제해야 했습니다. 임금님의 머릿속에는 오직 백성 생각뿐이었습니다. 궁궐의 불빛이 멀리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해관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전하, 드디어 다 왔습니다. 이제 편안한 침전에서 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다, 인해관. 나는 이제 편안히 쉴 수가 없다. 내 백성들이 흙바닥에서 자고 있는데 나 혼자 비단 금침에서 잘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오늘 밤은 잠이 오지 않을 것 같구나. 임금님은 결연한 의지를 다지며 궁궐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지기들이 졸고 있는 사이 두 그림자는 소리 없이 궁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임금님의 귀환은 조용했지만 그것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변화의 폭풍전야와도 같았습니다. 궁궐로 돌아온 임금님은 그날 밤 비단 금침 위에서도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폭신한 이불의 감촉이 오히려 가시방석처럼 느껴졌고 눈을 감으면 산 아래 마을에서 보았던 굶주린 아이의 눈망울과 장터에서 울부짖던 할머니의 모습이 아른거려 가슴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임금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짐했습니다. 내 다시는 백성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지 않으리라.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이 나라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굶주림 없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임금님은 이미 정복을 갖춰 입고 편전으로 나갈 채비를 마쳤습니다. 인해관이 졸린 눈을 비비며 들어오다 임금님의 서슬퍼런 눈빛을 보고는
화들짝 놀라 잠이 달아났지요. 전하, 간밤에 옥체는 평안하셨는지요? 기침하실 시간이옵니다. 임금님은 평소와 달리 우렁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래, 아주 잘 잤다. 몸과 마음이 날아갈 듯 가볍구나. 인해관, 당장 주방에 일러 아침 수라상을 차려오게 하라. 인해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입맛이 없다며 아침을 거르기 일쑤였던 임금님이 먼저 수라를 찾다니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었습니다. 잠시 후 최대령 숙수가 정성껏 차린 12첩 반상이 들어왔습니다. 상 위에는 평소 임금님이 좋아하던 갈비찜과 신선로가 올려져 있었지만 임금님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것들은 다 물리거라.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기름진 음식이 아니다. 숙수는 당황하여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전하, 입맛에 맞지 않으시옵니까? 하명하시면 당장 새로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임금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화려한 산의 진미가 아니라 백성들의 땀과 눈물이 서린 음식이다. 당장 보리밥 한 그릇과 된장찌개, 그리고 풋고추 몇 개를 가져오너라. 임금님의 뜬금없는 하명에 숙수와 나인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의 뜻이 워낙 완강하여 결국 수라상에는 투박한 보리밥과 된장찌개가 다시 차려졌습니다. 임금님은 그 소박한 밥상을 보자마자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숟가락을 들어 보리밥을 크게 한술 떠서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바로 이 맛이다. 거칠지만 구수하고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이 보리밥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귀한 맛이로구나. 임금님은 된장찌개 국물을 떠먹으며 감탄사를 연발했고 순식간에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숙수와 나인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께서 드디어 입맛을 찾으셨구나. 만세, 만만세. 궁궐 안에는 임금님의 식성이 돌아왔다는 기쁜 소식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아침 수라를 든든히 먹은 임금님은 곧바로 편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자 임금님은 엄숙한 표정으로 옥좌에 앉아 입을 열었습니다. 경들은 듣거라. 과인이 며칠 전 미행을 다녀왔다. 임금님의 폭탄 선언에 대신들은 술렁거렸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보았다. 흉년에 굶주려 풀죽을 먹는 백성들과 장터에서 광군의 횡포에 피눈물을 흘리는 힘없는 노인들을 말이다. 임금님의 호통 소리가 편전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도대체 경들은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가?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데 보고서에는 태평성대라고 거짓을 고하다니 내 놈들의 목이 10개라도 부족하도다. 임금님은 장터에서 보았던 부패한 관리들의 명단을 적은 종이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사색이 된 탐관 오리들은 줄줄이 끌려나가 파직을 당했고 그 자리에는 청렴하고 강직한 젊은 관리들이 등용되었습니다. 임금님은 곧바로 내탕고를 열어 굶주리는 마을에 곡식을 풀게 하고 과도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암행어사를 전국 8도에 파견하여 지방 관리들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치도록 명했습니다. 임금님의 과감하고 신속한 개혁에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살맛 나는 세상이 왔다. 우리 임금님 만세. 전국 방방곡곡에서 임금님을 칭송하는 노래가 울려 퍼졌고 썩어가던 나라는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라는 안정을 되찾았고 풍년이 들어 백성들의 곳간은 가득 찼습니다. 임금님은 여전히 보리밥과 된장찌개를 즐겨 드시며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은 인해관을 불렀습니다. 인해관,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내게 참된 맛을 알려주었던 그 스승님을 모셔와야겠다. 인해관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전하. 나무꾼 말씀이시지요. 당장 가서 모셔오겠습니다. 며칠 뒤 깊은 산골 오두막에서 나무를 하던 나무꾼 앞에 화려한 가마와 광군들이 나타났습니다. 나무꾼은 깜짝 놀라 도끼를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 나리들. 저는 죄 지은 것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광군 대장은 정중하게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임금님의 귀한 손님으로 모시러 온 것입니다. 어서 타시지요. 나무꾼은 영문도 모른 채 가마에 태워져 덜컹거리는 산길을 내려왔고 생전 처음 보는 으리으리한 궁궐문을 통과했습니다. 궁궐의 위험에 압도된 나무꾼은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무슨 큰 실수를 했나 보다. 그때 그 선비님이 알고 보니 높은 분이셨는데 내가 지게를 지라고 해서 화가 나셨나 보다. 나무꾼은 속으로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며 벌벌 떨었습니다. 나무꾼이 안내된 곳은 임금님이 계신 편전이 아니라 아름다운 후원의 정자였습니다. 그곳에는 상다리가 부러질 듯 푸짐한 수라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골룡포를 입은 임금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습니다. 나무꾼은 임금님의 용안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전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임금님은 껄껄 웃으며 나무꾼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게, 이 사람아. 나를 못 알아보겠는가. 작년에 자네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던 그 선비일세. 나무꾼이 고개를 들어 자세히 보니 영락없는 그때 그 선비님이었습니다. 선비님? 아니, 전하께서 어찌. 나무꾼은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임금님은 나무꾼을 자리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내가 살았네. 자네가 주었던 그 주먹밥과 매운 국밥 덕분에 잃어버린 입맛도 찾고 병든 나라를 고칠 힘도 얻었지. 자네는 내 생명의 은인이자 참된 스승일세. 임금님은 나무꾼의 잔에 직접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나무꾼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저는 그저 배고픈 나그네에게 밥 한 끼 대접했을 뿐인데 이런 과분한 칭찬을 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임금님과 나무꾼은 밤이 깊도록 술잔을 기울이며 회포를 풀었습니다. 임금님은 나무꾼에게 큰 벼슬과 재물을 내리려 했지만 나무꾼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전하, 저는 흙을 밟고 사는 것이 편합니다. 벼슬은 제게 맞지 않는 옷입니다. 다만 소원이 있다면 산속 마을 사람들이 배를 골치 않고 살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임금님은 나무꾼의 욕심 없는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자네야말로 진정한 현자로구나. 내 자네의 뜻을 받들어 그 마을을 평생 세금이 없는 마을로 지정하고 자네를 왕실의 숲을 지키는 상감으로 임명하겠네. 부디 거절하지 말게. 나무꾼은 임금님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눈물을 흘리며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임금님은 나무꾼을 배웅하며 친히 쓴 글귀가 적힌 족자를 선물했습니다. 족자에는 민의식 위천, 즉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라는 글귀가 힘찬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갑오로 간직하게. 그리고 힘들 때마다 이 글귀를 보며 나를 기억해주게. 나 또한 보리밥을 먹을 때마다 자네를 기억할 것이네. 나무꾼은 족자를 품에 안고 90도로 절을 올린 뒤 다시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도 임금님은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리며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나랏일이 바빠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나무꾼을 궁으로 불러 보리밥을 함께 먹으며 초심을 다졌다고 합니다. 임금님은 늙어서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
침상에 모인 자식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얘들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반찬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기름진 고기도 아니요, 귀한 생선도 아니다. 바로 땀 흘려 일한 뒤에 느끼는 시장함과 백성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정이니라. 너희들도 부디 이 맛을 잊지 말고 성군이 되어라. 임금님이 눈을 감자 하늘에서는 상서로운 기운이 내려와 궁궐을 감쌌고 백성들은 어버이를 잃은 듯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위대한 왕을 보내는 존경과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산속 오두막의 나무꾼도 임금님의 부고를 듣고는 산이 떠나갈 듯 통곡하며 임금님이 선물한 족자를 어루만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임금님도 가고 나무꾼도 흙으로 돌아갔지만 두 사람이 나누었던 아름다운 우정과 깨달음은 전설이 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밥상머리에 앉아 투박한 된장찌개와 보리밥을 먹을 때면 문득 그 옛날 입맛 잃은 임금님과 지혜로운 나무꾼의 이야기가 떠오르곤 합니다. 어쩌면 진정한 행복이란 화려한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박한 밥 한 그릇을 감사히 먹을 줄 아는 마음과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따뜻한 배려 속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밤 여러분의 밥상에는 어떤 반찬이 올라와 있나요? 비록 화려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먹는 그 밥이 바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상일 것입니다. 임금님이 깨달았던 그 귀한 맛을 우리 모두 가슴속에 새기며 배부르고 등 따뜻한 행복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